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찢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주량 박사님 모셔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뭔가 되게 화끈할 것 같았는데 뜨뜻미지근했다라고 이제 남선생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몇 가지 이제 쟁점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죠? 지금까지 댓글에서 뜨겁게 논쟁 있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좀 도발도 많이 했고 또 실없는 질문도 많이 했고 저번 시간에는 잘 피해 나갔는데 이번 시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래 이 박사님께서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시는 이제 농업 기술 관련한 이야기를 위주로 해보자라고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농대를 나오다 보니까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농대가 수원에 있고 농진청도 수원에 있고 네. 이제 서수원이라고 하는 이쪽에 가면 쫙 모여있잖아요. 되게 많다. 다니면 다닐수록 참 많다. 농업 관련 연구, 기술 관련한 인력도 많고 조직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조직들이 지금은 다 대부분 이제 혁신도시 네. 쪽으로 이제 내려갔죠. 보면은 참 많은데 다른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 보면은 저는 되게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비중이. 국가 연구 비중이 큰 거죠. 굉장히 크죠. 그죠? 농업 비중이요? 아유 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은 기관들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이제 연구사, 연구관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막 이제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많은 분들이 뭔가 연구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한 7, 80%는 농업 기술과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죠, 보면은.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브레이크스루한 농업 기술이 왜 안 나오지? 라는 궁금증. 그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스태프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주제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네. 탐구도 하고 하는데 무엇보다 또 우리 저 남재작 박사님이 그 농업 연구기관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격하시는군요. 사실 그 인하우스에 있던 분이라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국가의 농업 연구 체계와 예산이 발달해 있고 많은 이유는 역시 또 소농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농이 많으면 국가 기능이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대농이 있으면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 돈 자체적으로 가지고. 또 기업들이 기술 서비스를 기업들이 하는데 기술 서비스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기업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과금 수금 이 체계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소농이 많으면 네. 그 기술을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거래하기를 못 하거든요. 소농이라는 게 사실 1년에 농산물 판매 매출액이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 거기 무슨 R&D를 사고 기술을 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대신해야 된다. 네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게 첫 번째고. 소농이 많아서 그렇다. 네. 거꾸로 소농이 줄고 대농이 커지면 네. 그 국가의 기능도 줄어들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 통계가 아니고 미국 USDA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농업 R&D에 쓰이는 돈의 70%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인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인다.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소농 구조라는 것은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적응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새로운 것, 농업 기술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면 뭔가 그래도 어제와는 오늘 좀 다른 게 나오고 내년에는 또 다른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이제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그러한 이제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을 위한 예산 투여라는 게 과연 효용성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좀 원론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챌린지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들어가는 돈과 가지고 있는 조직에 비해서 성과가 충분하냐? 네. 충분하지 않다. 예, 많이 아쉽다. 아쉽다. 예, 많이 늘려갈 포인트가 많이 있다. 아쉽다는 너무 좀 이렇게 유화적인 표현 아닌가요? 어쨌든 충분하지 않다. 많이 부족하다. 스태피에서 나온 보고서 네. 중에 하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몇 년 전 보고서긴 한데 농업 생산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이 생산성에 기여한 걸 가지고 한 20몇 %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업 규모가 커져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난 게 한 60, 70%좀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농업 기술 지원 체계가 그렇게 거대하잖아요. 1조 원이 넘는 R&D 비용을 쓰고 있고 이런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죠? 큰 나라 몇 개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거는 농업 구조 변화, 규모로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과학기술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이 농업을 발전시킨 게 25에서 30%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규모화, 그다음에 구조,
그런 게 한 70% 정도라는 결론인데 농업만 그러느냐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다. 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물귀신 작전인데.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교과서처럼 통하는 건데 네. 그 R&D에 의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노동 생산성, 그다음에 무슨 자본 생산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따지면 대략 그렇게 돼요. 대부분 다 규모 덩치가 커지면 기술이 90% 끌고 가는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네. 농가 쪽으로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근에 그럼 농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라 할 만한 게 있는 거냐? 예를 들면은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줄고 네,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농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농사 네, 짓는 게.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제 질환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온열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그럼 이거를 대비하는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농업이 지속하려고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계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런 건데 일단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성의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그 농가로 가려면 경제성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농가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성이 있어야죠.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개발하는 많은 기술들은 기술성은 맞춰 나갑니다. 연구 결과는 우수하다는 뜻이죠. 연구 결과는 이제 뭐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목적물을 만들어내는데 경제성에서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사서 쓸 수 있느냐. 근데 못 사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정부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왜 못 사서 쓰느냐. 농가 규모가 작으니까. 맞물려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승전 결국 그 사이즈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농가 규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네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럼 과학기술은 우리가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가 연구기관들이 개발하는 많은 기술이 소농을 위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소농을 위한 기술. 소농을 위한 기술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그쪽 산업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를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매우 약해요. 산업을 정책을 쓸 때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주력이 되는 어떤 한 품목이 이제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게 성장을 끌고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게 바톤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네네. 농업 분야를 보고 있으면 몇십 년 동안 보더라도 대표 선수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 변홍사 있잖아요. 네. 그것만 계속해서 나오다 네. 보니까 이제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게 되고 네. 뭐 이런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전환지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그걸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축산을 비교해 보면 축산을 비교하면 낙농 농가가 5천 농가 그리고 양돈 농가도 5천 농가쯤 되고. 네, 2,000도 이상은 2,500농가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쪽은 규모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돼 있다. 규모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그쪽에서 많은 그런 연구 부분이 좀 작습니다. 해줄 게 별로 없다.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 농가들이 사실은 사서 쓰거나 맞죠. 외국 걸 사서 쓰거나 정부에 거의 의존하는 게 약해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도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순서의 있죠. 방향이 뭐 양쪽이 어느 쪽일 수도 있는데 네네.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시장 메커니즘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라면 어느 정도 전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정부의 연구 방향은 그 업의 발전도 있지만 뭐 환경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가 좀 많이 움직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종이나 이쪽으로 옮겨와서 보면 농가가 90만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정부의 기능이 많아요. 정부의 기능이 뭐 종자부터 시작해서 종자의 기능이 많아서 거기는 전환이 상대적으로 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쓰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충분하지 않다. 예. 연구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기억들,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막 네. 확 이렇게 막 바꿔내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했던 네. 그 기억이 네. 너무 오랫동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말씀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은 동의가 됩니다.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이라고 부르는 네, 네, 네. 70년대 녹색혁명과 네. 80년대 백색혁명. 네. 그 기억들이 사실 저도 이제 그 기관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네. 2000년 초반까지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지배를 했다 그러나 그 생산 중심에 있잖아요. 양을 내야 돼. 네, 비료를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연구의 관점이 그거죠. 요소를 얼마든 투입하던 비료를 얼마 투입해도 상관없어. 네. 생산량을 최대로 만들어야 네. 돼. 왜냐하면은 비료 가격은 네. 얼마든지 싸게 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음. 이런 게 이제 한 거의
2000년대까지도 이제 90년대 말 통했죠. 2000년대까지 그랬었어요. 실제적으로 농가 수준이 낮고 그다음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정부 기능을 쫙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농가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완전 개방돼 있고 이럴 때 정부 기능보다는 시장이나 기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구조 전환도 이제 늦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조직들, 지원 조직들이 이제 규모가 크다라는 것들은 이제 일일이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영어로 하면 이제 로행잉 프루트는 이미 예전에 다 따먹은 거고 이제부터는 정말 저 위에는 힘든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 힘든 거를 따기 위한 자원이 이렇게 좀 더 집중되고 좀 더 모여서 뭔가를 이제 해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분산되는 식으로 가면서 그런 시기적 관점도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연구 예산이라는 거는 정부의 또 예산 자체가 그런데 양방향으로 쓰게 돼 있어요. 양방향으로 쓴다. 예, 양방향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식품부 예산이 이제 18조에서 20조 정도 되는데 쌀에 쓰는 게 6조쯤 되거든요. 근데 3조는 쌀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데 쓰고 3조는 덜 만들고 줄여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매출액이 8조예요. 그리고 쌀은 이제 8조가 산업이 되는 거예요. 네, 정부 돈 6조 집어넣고 이제 8조 산업 되는. 양방향으로 씁니다. 저건 이주령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요. 예산을 줄다리기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 산업을 키운다. 그러면 정부가 종자 산업 관련된 R&D 예산을 쓰게 되는 구조는 종자가 산업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전문화 첨단화되기에 위한 데 예산을 써요. 근데 또 그러지 못하게 하는데 관대 쪽에서 예산을 써요. 아, 그래서 그걸 이주령 박사님께서 유명한 용어를 하나 쓰셨죠. 줄다리기. 줄다리기 현상이라고. 저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셨고. 항상 이렇게 상쇄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했지?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거기가 그렇죠. 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기억력이 딸리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 누구 하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농민부터. 다 열심히 하는데 이쪽에 수요도 있고 이쪽에 수요도 있는 거죠. 정책 수요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저 앞단에서 연구를 이제 막 하고 그러면서 줄다리기가 막 하는데 정작 저 뒤에서 다 돼 있다고 하는 연구 베이스가 될 만한 사항들은 오히려 아무도 안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전국에 이제 뭐 토양도라든지 뭔가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만들어놨던 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가보면 하나도 안 맞다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과 관련돼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한 토양이 우리가 구축돼 있고 그 위에서 뭔가 쌓아 올려서 계속 저 위로 가야 돼라고 하지만 정작 그 발밑은 옛날에 이제 이미 다 허물어져 있는데 저 위에서만 지금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큰 문제죠. 그런 것도 큰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육종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I를 통해서 육종도 하고 디지털도 육종하고 그거 되게 하이엔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논밭에서 그걸 심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어보고 사실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되고 필드 육종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비 예산은 항상 이쪽에 몰리게 되죠. 이쪽은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대 상속이 안 되죠. 연구자들끼리 세대 전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나마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되던 것이 지금은 잃어버린 것도 꽤나 많다. 아, 많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라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농업 기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상청이 해야 되나 아니면 농업 파트에서 해야 되나 사실 애매한 존재인데 농업 기상, 농업 통계 다 몇몇 분들이 하셨어요.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는 목소리를 아예 듣기조차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농업 기상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관에서도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어떤 것들은 기업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남수장님 말씀을 이제 국가 아니면 민간으로 나눠서 보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파트야말로 제3의 길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뭐 예전에 그런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가뭄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뭐 비상사태 선포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기관이 있고 어마어마한 뭐 전문가들, 막 인공위성, 막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는 영원입니다. 영원. 맞아요. 온 지역에 있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지금 해. 그래서 샘플 조사해가지고 얘들은 엽서에 적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이메일이나 앱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줄 뿐인데 결국 그 데이터 정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관련하던 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그것도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하지만 네브라스카 대학도 돈 1원 한 장 안 받습니다. 보면 그냥
옛날부터 해오다니까 그냥 하던 일이에요 보면은.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그러니까 국제농업연구기관도 40년째 같은 연구를 하고 오스트리아 이런 데도 뭐 80년째 같은 걸 기본이라면 하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다 펜시한 거를 하다 보니까 정작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국은 필요한 거는 뭔가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농업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과학기술, 한국 과학기술 토양 전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전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전번에 또 R&D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서 농업계에서는 아니 연구계에서도 보면은 올게 왔다 이렇게 보는 인식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은 R&D 예산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였냐는 자성의 목소리 조금 있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서 그런 좀 사단이라면 사단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은 과학기술계에서 그럼 과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개선을 했느냐, 돈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산을 더 늘리면은 우리나라 R&D가 더 강해지냐, 특히 농업 분야에서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뭔가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든지 뭔가를 그 후속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준의 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 이 역량의 한 25%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연구기관에 있어 보면 그게 왜 안 되냐면 저도 잘 알죠. 저도 잘 알죠. 거기가 승진을 못 해요. 공무원들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달라진 게 아니 아무것도 10년 없는 전에 것처럼 했던 보이는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제일 필요한 일인데 모니터링이라고 뭐 하냐라고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 거 가지고 누구든 그냥 AI 키워드 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디지털 6종 디지털 뭘 넣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 없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누구도 바닥을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농과대학도 그렇잖아요. 농과대학도 사실은 필드 내 연구자들이 있다는 게 자연대하고 구별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 랩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대하고 구분이 안 되는 농과대학이 또 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필드의 중요성이라는 것들을 자꾸 간과하고. 근데 우리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가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주제인가요 오늘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좀 더 이진영 박사를 좀 더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감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난처하셨던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그 이 박사님 쓰신 저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사회투자농업, 뭐 선진통상농업 뭐 이런 이제 개념도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뭔가 알듯 말듯한 이런 컨셉인데 이런 것들과 과학기술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이 발전할 때 보면 자생적 농업이라고 사실상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30-40년 전만 해도 비닐하우스 2동 있으면은 뭐 엄청난 수익이었잖아요. 막 엄청난 수익이라는 게 애 둘 정도 대학에 무난히 보낼 정도. 그다음에 뭐 감귤나무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러면 뭐 애들 서울에서 결혼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자생적 농업이었는데 그 자생적 농업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글로벌 경쟁이 생기잖아요, 농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 규모를 엄청 늘리지만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하고 경쟁을 못 하니까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사회부조 농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도와줘야 된다.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사회가 이 농업을 돕다 보면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이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우리는 사과 이렇게 비싸게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농업이 두 가지로 이제 분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의 기능에 의해서 사회가 부조는 아니지만 투자를 해주는 농업. 부조는 아니지만 투자를 해주는 농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농업 생산 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 말고 80%의 농업은 시장에서 통상을 통해서 자생해라. 근데 자생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는 수출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주요 작물 쌀마저도 수급을 맞추려면 수출이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제 아직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일정 부분은 사회가 투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를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그 시장과 통상의 기능으로 풀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사실 그때마다 R&D의 역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보면은 그게 강력하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처럼 통상의 농업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정부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에 머물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근데 이제 한쪽의 의견은 뭐냐면 사회적 농업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거고, 지금 이 박사님은 아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더 이상 이런 방식 유지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설득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 사회적 농업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 농업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에서 아까 농업 문맹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다르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러면 이제 뭐 이걸 과학기술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설득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 문제를 지적했으면 이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거냐도 고민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일단 그 농업의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만보적 기능 이것만 아주 크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룹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그룹이 있죠. 근데 그런 그룹은 뭐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 반대의 그룹도 지금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반대의 그룹도 많이 생겨나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그룹이 또 필요한 게 또 기술이고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을 기술 시장이 이제 생겨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뭐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 관련해서 농업계 지도자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만났었어요. 예. 적극적으로 만나는데 꼭 했던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결국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결국 농업도. 욕을 많이 드셨죠. 욕을 많이 드셨죠. 엄청 드셨죠. 계란도 맞고 뭐. 근데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해가야 되는데 변하지 못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뭔가 남수장님 지금 불만스러운 표정이 있으실 텐데. 아니요. 불만스럽다기보다는요. 저는 아까 R&D 쪽을 계속 가보면은 사실 이제 R&D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제하에서는 소농 중심의 어떤 기술 개발에 많이 머물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간 기능의 크기보다 국가 R&D 기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의 힘만 이제 농업 분야에 계속 작용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농업 구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왔고 전환지체를 만들어 온 것의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전환지체를 해소하려 그러면은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 기능부터 해체를 좀 시키는 게 좀 축소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요? 그런 가설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스태프라든가 농경연이든가 아니면 농업 분야의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과는 다른 R&D 어떤 개혁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혁신 전략 같은 걸 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아직까지 많이 못 봤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시는 얘기들에서 그런 걸 듣기는 듣죠. 그렇지만은 아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일본이 그 길을 걸어갔죠. 일본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 지난 시간에 일본의 농업 예산이 줄면서 그 농업의 구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속화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고이즈미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고 이 박사님이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고이즈미 정부 때 그 일본도 공공 부분의 과도한 기능, 그다음에 과도한 집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우정 개혁과 농정 개혁을 같이 했거든요. 2001년도 고이즈미 그 시절에 그때 다카나카 헤이조라는 특임 장관을 앞세워서 독립행정법인이라는 걸 만들죠. 독립행정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기관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준민간기관으로 전환을 하죠. 해서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우리도 따라해보자 그래서 이제 농진청 한번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 반대들이 많았죠. 그때는 지금이랑 또 정서가 달랐으니까.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일본도 여러 가지 그 나쁜 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순기능도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 2009년에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 플랜을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봐요. 사실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잖아요. 연구부 농식품부하고 농지청 간의 연구기능 조정도 이제 많이 담당을 해오셨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농업 R&D 거버넌스 구조를 선진적으로 바꿔나갈 건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을 누군가 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야죠. 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해줘야죠. 이 정부에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정부에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는 되고요. 그 논의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거 우려는 되고요. 이 정부가 거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 아닐까. 사실 이런 논의가 이제 꽤 5년 10년 정도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가지고 이제 깃발을 누르고 딱 스타트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럼 빠르게 작동할 것 같거든요. 2008년 동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지금 초반을 보고 있으면은 혁신 동력이라는 게 참 작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회에서 농업보다 더 급한 분야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박사님 말씀하신 농업 문맹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래도 뭔가 이제 뭐 이게 좀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산업이 됐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정치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농업이 너무 뒤로 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예, 농업이 너무 뒤로 가 있어서. 저도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게 예산을 좀 더 주면은 충분하지 않냐,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 정치계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농업이라는 게 사실 농민의 농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의 농업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정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물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농산물 공급 체계를 보고 있으면은 수입이 안 되는 모든 농작물은 전부 다 가격 폭등이든 생산 과잉이 되는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이걸 맞습니다. 사실 뭐 감자 가격 보면 정말 이 가격에 이 감자를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 소장님이나 저나 사실 많은 플랜을 공유하거든요.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동력. 사실 그게 참 어렵죠. 어떤 분야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분야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있던 환경 분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자도 잘 모르고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도 관료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분명히 이제 뭐 이공계 베이스였던 연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적인 시각,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점차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가 되게 편해요. 척 하면 착하고.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세대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은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행정은 그 다음에 높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도달을 했는데 R&D 쪽에서는 그 식견이 이제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일, 그 속의 부품으로서의 어떤 작은 영역.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돼보면은 이게 행정에서도 내가 이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도움을 받기가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찾지를 않아 버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과학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또 이제 정치인들이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데 물론 정치계도 좀 아쉬운 게 있죠. 왜냐하면은 농업 현장만 계속 의견을 들으면 이게 농업 현장에서 들릴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이쪽에 다른 쪽에 파트가 많은데 한쪽 의견만 또 너무 많이 든다는 남 소장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최우선이가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 전문 채널, 농업 지식 채널 짓다도 나오면서 이런 논의의 장도 만들고 하는 건데 사실상 R&D 관련해서는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비교적 명확하게 로드맵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식별이 돼 있어서 사실 그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다.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손을 들어주니까. 근데 현장의 소리라는 거는 당장 급박하고 긴박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푼다고 해서 우리가 뒤에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동력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그 힘을 모을 점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집중력, 관심이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한 10년 있어봤습니다만, 왜 우리 문제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냐 하지만 이미 과부하예요. 대부분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가 사실 중요한데 정작 그 과정은 이제 큰 목소리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지체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그 정부 지원으로 거의 모든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완전히 민간으로 100% 넘어갔고 네덜란드 역시 농업과 관련된 지도 R&D 기능을 정부 엄브렐라 안에서 정부 예산으로 하다가 다 이제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랑 비슷했던 일본도 20년 전쯤에 이제 착점을 해서 지금 천천히 효과가 나오는 중이고 한국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 및 결론을 짓고 이행을 해야 될 시기가 무르익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제 뭔가 결정을 좀 해야 하고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세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만약에 놓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는 정말 강제적인 충격으로 그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불안감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이 강제적 충격이라는 게 뭐 농민 내 충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뭘 지금 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5년, 대체로 한 1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5년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 5년에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결정되는데 또 5년은 걸리고 그러면은 20년이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5년의 뒷부분에서는 어차피 동력이 없을 거니까.
또 왜 그러십니까? 또 놀라운 또 정치력을 또 발휘해서 어쨌든 농업 분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다 바뀌고 있고 그렇죠. 지정학적인 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후라는 게 너무 크게 바뀌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은 여전히 그 1950년도 토지개혁 했을 때 그 소농 시스템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미래 기술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할 거냐. 그리고 뭐 24년의 기후 위기라는 게 기후 변화라는 게 한국 농업에 아주 정확하게 타격을 했거든요. 사과, 배추, 쌀. 그 각 분야 대표 작목들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대파까지 해서 보면 그 대표적인 작물들 전부 다 가보면은 그 뭐 채소는 지리적 장벽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쌀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과일은 검역 때문에 수입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폐쇄적인 시스템 하에서만 작동하는 거였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또 거꾸로 우리가 농업 기술이 좋다 그랬잖아요. 기술도 좋고 이제 인력이나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체계를 조금 보면 의외로 또 빠르게 또 그 좋은 효과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제시가 정확하게 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든 빠르게 적응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방향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라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저는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꼭 하고 싶었던 게 매번 저는 자주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했었지만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꾸 기술적인 연구만 너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하는 그 전략, 기술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 정책도 보고 있으면은 과연 청년 농업인을 그렇게 시설 농업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가지고 농업을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5억, 10억씩. 이게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농가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에 대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업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 이게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농가를 늘리는 정책이 한계 왔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농업에 청년을 공급한다는 건 좋은 거죠. 청년을 공급한다는 건 좋은 것이나 미래 세대가 들어와야 돼요. 미래 세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식으로 정부 자금을 받아서 대출로 안고 창업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두 번째 시간은 검투사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공분을 표하는 저는 시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멱살잡이 하는 게 목표였는데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써 끝나가는 겁니까? 방송이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식량 자금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식량 자금. 식량 안보에서 식량 자금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수치도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서 그 가장 전 국민이 동시에 솔직하게 알아야 될 거는 저는 그 자금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률은 결국 농지의 크기예요. 그렇죠? 농지의 크기와 인구수죠. 농지의 크기와 인구수죠. 근데 우리나라 땅이 그 1000만 헥타르인데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700만은 산이잖아요. 나머지 300만 중에 반은 농지고 반은 안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150만 헥타르 남는 거거든요. 이 150만 헥타르에 또 반은 논이고 반은 밭인데 이 150만 헥타르에다가 옥수수만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옥수수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1년 필요한 옥수수의 85%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필요한 식량의 25%만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75는 사와야 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네. 이건 당연히 주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 농업 숙제라는 게 그 25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그다음에 75를 어떻게 잘 사올 거냐. 75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75는 별로 관심이 없죠. 사오려 그러면 또 뭔가 필요하잖아요. 사오려 단순히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통해서 같은 성장 같은 걸 같이 나눠야 우리나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 같이 살아가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등한시해버리고 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분야 산업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이 침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소농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맞습니다. 뭐 때문에? 소농 마인드 때문에. 소농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25 사오는 거, 25 잘 만드는 거, 75 잘 사오는 거. 그다음에 농업에 전후방 산업이 있잖아요. 전후방 산업이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이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종자농약, 비료, 농기계, 농자재하고 저쪽에 식품의약품, 화장품 하는 거. 사실 그쪽에서 수출형으로 만들어서 견인하면서 생산농업 끌고 가는 R&D가 이제 그걸 서포트하는 이런 체계가 새로 세팅이 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하실 때 25대 75의 농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국내가 25고 해외가 75. 네. 이건 분명한데 우리 항상 농업 얘기를 꺼내다 보면 25의 농업만 계속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매몰이 돼서 다른 이야기를 미처 못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른 농업도 좀 하자. 네. 그것도 사실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은 많고 맞습니다. 우리 남 소장님의 네트워크도 넓으시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모셔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자꾸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또 이 채널이 롱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주령 박사님 모셔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R&D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식이 있으시면 그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이주령 박사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